자, 이제 3절이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이에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일단 박스를 보시면 아까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가 일단 위에 상단에 있고요. 그 밑에 하부 원칙으로서 두 가지가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각각 4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씩이다 보니까 우리 오지선다에서 요거를 이제 성격이 다른 거 하나를 넣어가지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뭐 실지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제목 가지고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문들 가지고 와서 세부적인 내용을 쭉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넣어가지고 하나 다른 거 넣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것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세부적인 내용도 나올 수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잠깐 이제 교재 그냥 그대로 보시면 국세 부과의 원칙은 4가지네요. 실지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 다들 앞자를 많이 따서 실신근조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실신근조. 자, 오른쪽에 세법 적용 원칙인데 이게 세소세기. 이렇게 앞자 따서 세법 해석 기준, 소과세 금지 원칙, 세무고문 재량관계 엄수, 기업회계 존중 4가지. 실신근조, 세소세기. 누구나 외우는 거니까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특징을 좀 잡아보면 일단 먼저 왼쪽에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과란 말이 나와요. 부과. 부과는 이제 우리가 뒤에 이따가 이제 또 들어보실 텐데 납세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내면 소멸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요. 그때 이제 부과라고 하는 말은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권한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과가 대표적인 대다수의 세금들은 다 우리 납세자가 스스로가 확정을 지어라. 우리 납세자한테 확정권이란 걸 먼저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우리가 3월 말까지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확정권을 주고 만약에 신고 없으면 과세관청이 다시 2차적으로 확정권을 갖는다. 근데 어떤 특이한 세금 한 2가지 정도는 이거는 국가가 부과를 하는 거야. 국가가 알아서 부과를 해갖고 너는 그대로 내면 돼 라고 하는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과라는 말은 납세자가 부과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납세자와 과세관청 둘 다 지켜야 되는 원칙이 왼쪽에 국세 부과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세법 적용의 원칙은 이거는 과세관청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준수해야 되는 원칙이고 오른쪽에 세법 적용 원칙은 과세관청만 준수하면 되는 거다. 납세자는 준수할 필요 없다. 당연히 뭐 세법 해석할 때 소급 입법하지 말아라. 세무공무원들은 재량하게 엄수하라. 이게 뭐 납세자가 따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들이 따르면 되는 거니까 과세관청만 따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일단 그런 특징을 좀 잡아 놓으시고요. 그 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8가지 중에 왼쪽에 국세 부과의 원칙 중에 실지과세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2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세법 적용 원칙 중에는 소과세 금지 원칙 요 하나만 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3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네요. 자, 거기에 이제 밑에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실지과세 원칙. 국세 부과의 원칙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실지과세 원칙이에요. 자, 실지과세 원칙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실과 바늘처럼 따라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표현이? 실지과세 원칙은 조세 평등주의 중에 수평적 공평이었나요? 그죠? 수평적 공평. 자, 그리고 안에 또 부계부였나요?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자, 실지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개별세법의 어떤 제도들이 다 부당해산 부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수평적 공평, 부계부. 같이 가는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 실지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형식하고 개요가 형식과 실질이 달라요. 이게 다르다 이거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뭐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원칙이죠?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 형식은 무시하고 자, 얘가 실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질은 다른 말로 담세력이라고 보시면 담세력. 실질이 담세력이야. 실질 담세력에 따라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공평한 과세가 되는 건데 형식을 가장한 거야. 가장된 형식을 취해가지고 실질을 은폐시킨 거예요. 우리 세법에서는 당연히 평등 과세하려면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되겠죠? 여기 따라 과세하겠다. 그런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장된 형식을 무시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인 거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이다라고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실과세 원칙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우리 세법에서 국기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가 귀속에 관한 실질이에요. 귀속에 관한 실질. 자, 요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세법학이라는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좀 달달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회계사 쪽은 뭐 논술을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조문 그대로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귀속이라는 실질은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재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우리 세금 매길 때 과세 대상은요 5가지예요. 크게 소수재행거 줄여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건데, 자, 과세 대상 소수재행거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수재행거에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된 자를 납세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 조문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이게 실과세 원칙이구나. 자, 그래서 귀속한 실질은 이제 줄여서 추격해 보면, 자, 과세가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대해서 귀속이 명의자가 있고요. 명의자.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자, 그리고 사실상 이거에 대한 귀속되는 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누굴 납세무자로 보겠다는 거야? 사실상 귀속되는 자. 이 자를 납세무자로 보겠다. 그래서 납세무자 쪽에 관련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귀속이라고 하는 건 납세무자. 누가 세금 내는 거야? 누구 걸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득이나 수익 같은 것들을 누구 걸로 볼 거냐? 명의만 올려놓았다? 라고 하면 명의자는 무시해버리고 실제 사실상 귀속된 자가 누군지 찾아서 과세하겠다. 갑이란 자가 사업을 해요. 장사해요. 음식점? 뭐 너무나 잘 돼? 여러분 코로나지만 그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코로나지만 장사가 잘 된 업종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봤더니 다른 지역에다 2호점을 내고 싶은 거야. 그럼 나 1호점에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2호점을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러면 두 개가 합쳐갖고 수루세 과세가 될 텐데 그러면 누진세율 체계에서 너무나 세금 부담이 큰 거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명의로 사업자를 다시 2호점을 내지 않고 내 뭐 동생이라든가 동생이 뭐 회계사 시험 공부하고 있네요. 아직 대학생이야. 돈벌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소득이 없는 상태니까 분산해가지고 동생 앞으로 사업자를 내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요? 근데 사업은 누가 해요? 사실상 내가 하는데 동생으로 이름만 올려가지고 분산하게 되면 누진세율 체계 세부담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동생 앞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버린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내가 1호점, 2호점을 다 하는 걸로 세금을 걷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귀속된 자는 너 아니냐? 2호점을 동생 앞으로 냈다 하더라도 명의자와 달라요? 근데 네가 사업하는 거니까 너한테 다 귀속시켜서 모든 세금을 누진세율 체계로 다 너한테 때리겠다. 라고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얘기를 좀 가지고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귀속이라는 실질이다. 자, 첫 번째 거 봤고요. 자, 두 번째가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입니다.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귀속이라는 실질. 두 번째가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이거는 사업자 등록 명의 관련된 얘기였고 납세무자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 내용. 자,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법전에 표현은 자, 세법 중 과세 표준, 과표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과표 계산 우리가 공부하는 계산 구조 이런 것들 그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수재행거에 소득이나 수익이나 등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정의가. 아시겠죠? 세법 중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수재행거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인 숨은 내용을 찾아내가지고 실질대로 과세하겠다.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례. 자, 우리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 쪽에 가서 사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증여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용에 관한 실질. 지금 방금 제가 읊어드렸던 표현도 여러분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세법 중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수 재행거에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겠다. 아시겠죠? 이게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증여 추정. 여기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는데 여기 이제 A라는 자가 있어요.
A라는 자한테 이렇게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건물을 양도했대요. 양도 팔았다는 거죠. 갑이 A에게. 그럼 양도세가 나오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A가 누구냐 봤더니 A가 직계 비속이야. 또는 뭐 배우자야. 자, 뭐 내 아들이라고 칠게요. 또는 딸이다 칠게요. 그럼 아들, 딸한테 팔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준 거지. 팔았다고 하는 거 뻥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봤더니 야, 이거는 양도가 아니고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건물을 팔 수가 있어. 이거는 준 거다. 라고 뭐 그런 개연성이 되게 높으니까 이거대로 이제 과세하려면 항상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이 이게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양도가 아니고 징여구나 라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쉽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입증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면 그게 또 입증이 편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케이스가 돼버리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징여로 추정해버리겠다. 이건 징여다라고 봐버리겠다. 추정이니까 네가 아니라고 하면 증거를 갖고 와봐. 그러니까 실제 양도한 게 맞다면 얘가 대출 껴가지고 이거를 돈 주고 샀다. 물론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가 뭐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좋아져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입장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애지중지 하는 건물이니까 내가 돈 좀 모아놓은 게 많으니까 아버지 제가 살게요. 라고 실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자, 그래서 일단은 추정을 한다. 양도했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양도 재산은 징여로 추정하겠다. 추정 규정. 그래서 이거를 징여로 봐버린다. 징여로 추정하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입증해봐.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아니면 입증해서 양도세 맞다는 거를 소명하고 아니면 징여로 봐서 징여세 매겨버리겠다. 실질적인 내용은 뭘로 보겠다는 거야? 징여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 내용에 따라 제대로 과세하겠다.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질 내용에 따라서 거래 내용이란 실질. 이게 징여 추정이다. 자, 우리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아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 양도재산 징여 추정. 그래서 소명을 못하면 징여로 봐버리겠다. 소명을 하게 되면 다시 양도세 맞다고 보지만 신고가 양도 신고하면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 입증 못했을 때는 징여로 봐서 다시 징여세 과세하고 양도세는 부가치소가 되는 걸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징여 추정 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이것도 실질과세 원칙이네요. 자, 세 번째 거. 조세피 방지를 위한 실질.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 안에 부계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세금 회피 목적인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죠? 다 부계부라고 하면 세금을 피하려고 뭔가 장난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형식을 취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겠다는 실질이야. 이걸 다른 말로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이라고 불러요.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 우회 거래한 거야. 우회 거래. 자, 그러면 세법전에 나와 있는 정의는 뭐냐? 조세 방지를 위한 실질. 자, 우리가 봤더니 2개 이상의 행위를 거친다든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취한다든가 제3자를 껴들인다든가 아니면 행위를 쪼개 2개 이상의 행위로 2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취해서 그런 방법을 취한 이유가 이 법, 국기법이나 각종의 세법에 말하는 어떤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공제나 이런 것들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서 세금 회피를 했다면 이거를 직접적인 거래, 하나의 거래 2개 이상이 거쳤다면 하나로 봐버리고 제3자 통한 간접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거래로 봐서 이걸 세법을 적용하겠다. 정의 읽어볼까요? 우회 거래에 관한 실질, 이게 조세피 방지를 위한 실질 똑같은 말이고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개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국기법 또는 세법에 각종 세법에 정하고 있는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직접적인 거래로 또는 하나의 거래로 봐가지고 세법을 적용해버리겠다. 아시겠죠? 이게 정의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회 양도에 대한 부인 규정이 양도세가 보면 나와요. 양도소득세에 나옵니다. 2월 가세도 나오고 이거 나오고 2개 비교도 많이 하는데 우회 양도에 대한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갑이 있고 여기 이제 A가 있는 거야. 자, 갑이 A에게 자, 직접적으로 이제 양도를 해버립니다. 양도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나올까요?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야. 이게 세부담이 너무 큰 거지.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특수관계자를 낍니다. 껴서요. 특수관계자한테 이거를 뭐라 하냐면 증여해요. 증여해요. 증여한 다음에 증여받은 특수관계 다시 A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한 거죠. 특수관계를 껴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자를 껴가지고 증여하고 양도한 거야. 자, 그러면 증여세에 가보시면 자, 이게 이제 이월과세랑 좀 비교하시면 뭐 부동산 같은 게 돼버리면 이월과세가 돼버릴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간에는 증여할 때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6억까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아닌 주식 같은 거라고 쳤을 때 그죠? 그러면 주식을 지금 얘가 뭐 2억에 샀다가 지금 주가가 올라서 6억 된 거야. 6억. 그럼 2억에 샀다 6억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은 4억이니까 양도세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데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6억까지는 공제가 돼버리니까 공제 혜택을 받아서 배우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6억까지는 빼줍니다. 증여할 때. 그러면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6억짜리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6억에 공제받아 버리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6억짜리 주식을 다시 와이프가 배우자가 다시 A한테 6억에 판다면 6억에 샀다가 6억에 판 거랑 마찬가지니까 세금이 안 나와버리죠. 증여세도 없고요. 얘도 없네요. 이렇게 배우자 간에 6억까지 공제했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거죠. 이런 장난쳐가지고 이제 세금을 회피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증여하게 되면 원래 이제 이렇게 양도하지 않고 증여하고 양도하면 이때 증여세 부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하면 만약에 나온다면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나올 텐데 자, 이게 두 개를 더한 값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더한 값과 직접 양도세랑 비교해 봤더니 이게 더 크대. 그러면 야, 이 높은 세금 피하려고 장난친 거지? 라고 봐서 이때는 이거 증여세 안 매기고요. 이거 안 매기고 직접 양도한 걸로 양도세만 매겨버리겠다라는 규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회한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직접 한 걸로 봐서 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예다. 자, 여기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 나와 있는 세 번째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고 사례나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아시면 좋으니까 설명을 드린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읊어드렸던 그 요건에 관련된 규정을 듣고 이게 실질과세 원칙 중에 하나구나를 아시면 돼요. 기소에 관한 실질,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 세 가지 아셨죠? 자,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구나.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지금 이것도 역시 국세 부과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둘 다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인 또 신의성실 원칙을 보죠.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자, 이걸 다른 말로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대만 하지 말아라. 처음에 내뱉은 말을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이행하라. 그죠? 과세관청은 부과할 때 그렇고 납세자는 납세무 이행할 때 쌍방간에 둘 다 지켜라. 맞죠? 둘 다 지켜라. 둘 다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납세자가 신의를 저버릴 수가 있어요? 과세관청을 상대로 납세자가 반대말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내뱉은 말과 다르게. 그럴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세관청은 부가권, 그다음에 조사권, 가산세, 조세범 처벌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이제 뭔가 말을 바꾸는 거는 허다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둘 중에 뭐가 중요해?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둘로 구분해서 첫 번째 신의성실 원칙은 첫 번째가 이제 과세관청이 반대말 하는 거야. 처음에 뱉은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과세관청 신의칙. 줄여서 쓸게요. 신의칙.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사례 만들어 보면 되고요. 이 사례에서 요건이 나오니까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할 거냐. 자, 여기 이제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갑이 이때 예를 들면 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주택 양도. 세금 복잡합니다. 저도 이제 거래처에서 이제 주택 양도했다. 라면서 이제 사장님이 물어봐 오시면 그러면 충실하게 듣고 답변해 드리고 하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름아름해서 연락을 왔다. 그러면 저 양도세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요즘에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세법이 누더기처럼 바뀌어 있잖아요.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언제까지 취득한 거는 또 혜택 주는 것도 있고 언제까지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취득할 때부터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따질 게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이 양도를 했는데 세금 나오는 게 되게 복잡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데 주변에 아름아름 뭐 유튜브를 봤더니 그죠? 거기 있더니 이게 비과세가 맞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 그래서 이게 비과세가 맞다. 근데 유튜브는 유튜브니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에다 질의한 거야. 이게 비과세라고 소문 들으니까 비과세다. 세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라고 질의한 거야. 그래서 과세관청에다가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 신고 납부하려고 할 때 이제 서면으로 질의한 거야. 과세관청에다가 질의했어요. 자, 질의할 때 이제 이게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비과세가 맞습니까? 라고 질의해 본 거야. 그랬더니 과세관청에서 이 질의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에 답변이 온 거죠. 회신. 질의해 봤더니 회신이 과세관청이 봐도 이건 비과세가 맞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비과세가 맞다. 자, 그러면 비과세면 신고납부 할까요? 양도하면 그러면 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비과세는 세금 안 나오니까 신고도 안 합니다. 신고 안 해요.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게 맞으니까 이때 양도한 거에 대한 신고하려고 할 때 이때 신고를 안 하겠죠. 이제 신고를 안 한 거야. 세금 안 나오니까.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지방청이나 국세청에서 업무감사하다가 야, 양도 이런 것들 다 갖고 와봐. 한번 전수검사 한번 해볼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신고 받아주고 넘어가고 놓친 게 있는지를 검토해 볼 거야 라고 하다가 이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고 적발된 거야. 이제 과세관청 내부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위에 상급기관이 등등 하다가 이제 이게 적발돼 갔고요. 자, 이게 시정 조치가 떨어진 거야. 시정하라 이렇게 떨어진 거야. 야, 신고 안 했는데 넘어갔니?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 시정해갖고 이때 뭐가 된 거야? 이제 부가처분 된 거야. 부가처분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니 애초에 서면 질의했을 때 비과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고 나는 행위를 했고, 근데 갑자기 아무리 부가처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유튜브들이 거짓말했던 거고요. 과세관청에서 놓쳤던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제대로 본다면 과세가 맞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가처분 돼버린 거야. 부가처분 되면 세금만 걷습니까? 여기다가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납부 안 한 거, 이것저것 가산세까지 더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야.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때 과세라고 해주든가 갑자기 비과세라고 했다가 말 바꾸면 어떻게 해? 내가 믿었던 신뢰를 너무나 저버리게 되는 거니까 내 신뢰를 보호해달라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요건이 나오는 겁니다. 요건 만족하면 이 부가처분은 부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이제 요건이. 자, 일단 첫 번째. 과세관청에 회신이 있었죠? 비과세가 맞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과세관청이 내가 질의한 것 등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게 먼저 있었고, 견해 표명.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들어와서 자, 2번. 이 견해 표명을 내가 신뢰했고요. 신뢰했고, 견해 표명을 신뢰했고, 신뢰에 플러스 귀책 사유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과세관청에다가 내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요건을 살짝 만족 못하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싹 숨기고요. 난 유리한 것만 가지고 뭔가 질의했던 거야. 이런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다 제공했고 올바른 검토를 거칠 수 있는 자료를 다 충분히 제공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신뢰를 했고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견해 표명에 관련된 인과관계 있는 맞죠? 비과세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신고 안 했다. 이렇게 관련되는 인과관계 있는 어떤 세무 처리 등을 한 거야. 신뢰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있는 신뢰에 관련된 인과관계가 있는 세무 처리 등을 했어요.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제 시정 조치가 떨어지면서 부가처분이 있어버린 거야. 네 번째. 자, 당초에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마지막 이거 중요합니다. 적법한 처분이 있는 거야. 적법한 처분. 이 부가처분 자체가 위법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건 불복해서 싸우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부가처분이 적법한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게 맞단 말이에요. 적법한 처분. 당초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이게 잘못됐던 거죠. 적법한 처분이 발생한 거야. 적법한 처분. 으로 이제 플러스 나인 납세자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받게 된 거다 이거죠. 이게 마지막 요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그거를 신뢰를 했고 기사에 없이 신뢰를 했고 그에 따른 세무처리 등의 행위를 했고
그리고 그에 말바꾸기 해가지고 이 견해 표명했던 거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이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면 요건을 만족했다면 과세관청에 얘기를 해서 자 이거는 요건 만족하면 부가처분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취소가 되는 처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신의 측을 만족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효과가 만족을 했다면 이게 만족이 됐다면 효과가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은 이 부가처분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이게 부가처분 취소가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에 하부 원칙 할 때 제가 하나 더 얹어갖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의 내용대로 과세관청 업무 처리가 지켜져야 되는 거다 이거죠. 적법하다는 얘기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얘기는 그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그 틀로 그대로 이어져서 행정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합법성의 원칙을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면 당연히 과세가 맞아요. 근데 과거에 이 내뱉었던 말 때문에 신뢰를 저버렸다고 해서 지금 보호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한계는 자 이게 합법성 원칙, 조세 법률주의의 합법성 원칙의 희생, 합법성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이거죠. 희생되는 어떤 법익과 자 그리고 납세자의 믿었던 그 신뢰에 대한 보호 가치, 보호해줄 가치, 보호할 가치. 자 보호 가치를 비교해봤더니 신뢰의 보호 가치가 더 크다는 거야. 요때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합법성 원칙 희생이 너무 큰 거야. 반대로 그럴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법성 원칙 희생보다 신뢰 보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려고 부가처분이 취소가 된다라고 보는 거지. 반대가 돼버리면 안 한다. 이게 한계로. 자, 그럼 한계의 의미는 뭘까요? 이 견해 표명이 중요한 건데 이 견해 표명이 이게 명백하게 법령 위반인 견해 표명이야. 법을 명백하게 어긴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다 무턱대고 인정해주면 자 이게 세금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되면 세금이 한 10억쯤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세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세무공무원이 봤더니 동창회에서 만난 형님 그 선배님이야. 선배님 고민 얘기하고 했더니 야 우리 관내 세무서네 야 세법에 보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과세가 보니까 100% 맞긴 맞는데 내가 큰맘 먹고 너 도와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제 질의 한번 해라. 답변 줄게 내가 비과세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요건 내밀어 갖고 한번 부가처분 취소 한번 해봐. 그리고 나한테 얼마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제. 그래서 세금이 10억인데 그럼 한 4억쯤 드릴게요. 오케이 4억 받고 나 잘릴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렇죠? 잘리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곱하기 10을 하면 40억 되는 거 아니야? 100억에 40억? 이렇게 짜고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거라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법령 위반한 거라면 자 두 가지 담합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해프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막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너무나 봤더니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때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에는 뭐 사례에서 중요한 얘기들은 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사적인 어떤 일개 세무공무원 입장에서의 어떤 자기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니야. 과세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견해 표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비과세가 맞는지를 지금 제가 적은 거는 서면질이 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인터넷 상담하는 데가 있거든요. 인터넷 상담하는 데다가 올린 거야. 올려갖고 비과세가 맞는지를 해봤더니 거기서 답변이 와서 비과세가 맞다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걸 믿었던 신뢰다?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이런 것들은 나한테 유리한 것만 제공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자료가 제공되지 않겠죠. 자기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서면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다산콜센터 126번 전화 걸어갖고 상담하는 상담원한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비과세가 맞나요? 물어봤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공적 견해 표명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인터넷 상담센터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126번 이렇게 해서
뭐 전화상으로 물어봤다든가 ARS로 물어봤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다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 ARS 같은 것들 콜센터에다가 전화하면 바로 처음에 멘트가 뭐냐면 이거는 행정청의 전체 의견을 대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 상담할 때나 다 떠요. 이거는 믿고 이것만 100% 믿고 따르는 게 아니다. 이거는 도움 드리려고 안내만 해드리는 것 불가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견해표명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는 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려갔더니 나는 면세라고 이제 알았어. 부가세 과세가 아니고 면세. 그래갖고 사업자 내려갔더니 세무서에서도 면세다라고 보고 사업자를 내줬어. 면세 사업자로. 근데 알고 보니까 과세 사업자야. 분명히 세무서 가서 내줄 때 그때 민원실에서 면세를 내주지 않았냐. 내 신뢰를 보호해달라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민원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이것저것 자료 제출하면서 면세라고 이제 해서 하면 세부적인 내용 검증해 볼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그냥 내주는 것 뿐이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공적 견해표명을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보지 않는 것들 아시겠죠?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종합적인 어떤 자료가 제공될 수 없는 협소한 자료가 제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전화 상담이라든가 인터넷 상담 이런 것들은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 조금 요즘에 판례 같은 것들도 시험에 이제 언급돼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 따른다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신의성실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모두 지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납세자의 신의칙. 납세자 신의칙.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시험에 출제가 거의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요건 정도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납세자가 이제 반대만 하는 거 아닙니까? 납세자가 처음에 세무서에 신고하기를 자기 멋대로 어떤 실질과 다른 어떤 신고를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납세자의 객관적인 모순 행태. 일단 출발이 납세자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순 행태가 존재하는 거야. 납세자가 모순된 행태가 존재한 거예요. 모순된 어떤 신고가 있었던 거지. 자, 두 번째. 이 모순된 행태가 심한 어떤 배신행위라는 거죠. 세무서를 배신하는 심한 배신행위. 납세자의 객관적 모순된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다는 거야. 배신행위에 기인했다.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다. 어려운 표현이죠. 심한 배신행위. 자, 근데 어떻게 납세자가 심하게 배신할 수가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공권력 갖고 있는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배신행위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그게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고, 그래서 세 번째, 이런 모순된 행태로 신고 들어온 걸 믿었던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거야. 과세관청의 신뢰가 이 믿었던 이 신뢰가 보호받을 보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건은 어쩔 수 없이 좀 숙지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출발은 납세자가 모순된 행태가 있었고 그 모순된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심한 거예요? 그죠? 애매하잖아요. 심하다는 표현이. 그죠? 뭐 개량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고 그래서 믿었던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걸 우리가 판례에서 팔아볼 때 판례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 일단 모순 행태가 존재하는 건 당연해. 이게 문제가 출발이. 납세자가 신고할 때 모순된 신고를 한 거야. 정상적이지 않은. 근데 이거를 믿었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두 가지 2번, 3번이. 이걸 뭘로 판단하냐면 세수의 일실이 있니? 이를 판단해요. 세수의 일실이 있냐. 세금에 대한 일실. 국가가 손해보는 거냐를 판단해요. 국가가 손해보면 그 자체가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어떤 손해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요.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손해가 없다면 그러면 그건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때는 이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자,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이제 A가 있는데
갑이 A한테 이제 부가세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갑이 A한테 이제 공급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실제 공급이 없었어. 자, 그래서 가공 세금에서 발급을 한 거야. 자료만 판 거지, 쉽게 말하면. 실제 새우깡을 판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우깡을 1,000만 원에 100만 원 팔았다고 해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적힌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준 거야. 새우깡은 이동이 없었는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그러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에 대해서 이 갑은 이제 뭐가 발생해요? 가공 세금계산서에 따라서 매출세액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거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을은요, 이 세금계산서 가지고 이제 매입세액이니까 또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겠죠. 이렇게 받겠죠? 맞아요? 우리 부가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잖아요. 이 부가세 안에서 맹점이 뭐야? 부가세는 상호대사가 되는 장점도 있지만 상호대사만 돼버리면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앞뒤만 맞아떨어지면, 한쪽은 매출, 한쪽은 매입이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세무서는 이게 실제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맹점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사기꾼이야.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하루아침에 사기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하고 가공으로 얘가 매입이 많이 부족하니까, 얘는 매입이 많이 부족하대. 매입을 좀 사고 싶다는 거야. 그럼 예전에 매출 남아. 그러니까 원래 선의는 아니고, 나쁜 놈들이긴 한데 선의는 아니고, 어쨌든 업무하다 보면 얘가 매출 자료가 좀 남아도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매입은 5억을 했고 매출은 이제 한 10억쯤 하는 거다라고 보는데 실제 10억을 사간 자들이 자료를 받아가지 않아. 일반 소비자한테 많이 파는 거지. 그 매출 자료 끊는 게 한 4억밖에 안 되는 거야. 매입은 5억인데 4억만 매출이다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얘는 바로 조사 나올 수 있으니까 매출을 좀 업해서 더 많이 신고를 해야 돼요. 실제는 10억이지만 10억까지 안 가더라도 한 7억 8억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지. 5억은 매입이면 한 7억 8억은 매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는 매출 자료가 지금 남아도는 거야. 그런 상태인데 얘가 또 매입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구만. 그럼 매칭이 딱 되면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 또 신고하고 세금도 내고 공제도 받고 이러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케이스도 실무적으로는 많아요. 세무사가 확인을 못 해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사기 실려고 마음 먹은 애라면 처음에는 이렇게 얘한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 1,000만 원에 100만 원 정도 끊어줄까? 얘가 필요하니까 오케이 끊어받아갖고 얘는 공제받고 내고 전혀 문제가 없이 한 1년, 2년 갑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크게 한탕 해먹으려고 많이 이제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이제 얘는 신뢰가 가니까 그래 요번에 한 1억에 1,000만 원 끊어주세요.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여러 군데다가 남발해서 끊어준 다음에 실제 거래 없이 자료만 끊어주고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안 내고 도망가면 얘는 자료상이다가 돼버리면 얘는 매입세 공제 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되면서 가산세까지 무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죠. 되게 불안 요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얘가 낼 마음이 냈어요. 도망가기 직전인 거지. 냈고 얘는 공제 받았어. 근데 실제 얘한테 재고조사 같은 건 세무서가 나와서 확인해도 보다 보니까 얘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잘못됐다. 너 실제 새우깡이 들어온 거 없는데 왜 자료만 끊어받았어? 이걸 파악해버린 거야, 세무서에서. 그래서 얘한테 이제 추징이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제. 잘못됐다고? 그럼 얘가 추징 들어가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갑은 어떻게 해요? 갑은 이제 걸렸다 싶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 얘가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잘못됐다고 추징되면 나는 매출세액 냈던 거 돌려받아야지. 그죠? 얘는 잘못 냈던 거니까.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액을 냈던 거니까 이건 바로잡아서 돌려주세요라고 경정청구. 경정청구 뭔지 아시죠? 세금을 더 내는 건 수정신고. 좀 이따가 이제 뒤에 들어보시면 반대가 경정청구. 그래서 얘는 이제 경정청구 들어온 거야. 이거 이제 해달라고 들어온 거지, 이제. 자,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볼 때 얘가 돌려달라는 행위는 일단 처음에 있지도 않은 거래에 대해서 가공으로 끊었던 매출세액을 납부를 했고 모순 행태가 발생했던 거죠. 객관적으로 모순 행태. 그래서 얘가 내는 세금 받았던 세무서는 얘가 그래 매출했으니까 내겠지. 그래서 받아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얘가 잘못된 거니까 돌려달라고 경정청구 들어오면 나는 네가 낸 거 올바르다고 믿었었는데 나의 신뢰를 저버렸다. 라고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이게 세수의 일시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얘가 추징이 됐어. 얘한테 추징을 했어. 과세관청이. 세금을 얘가 매입세 공제 받은 거 토해내는 걸 걷어갔어, 세무서에서. 그러면 얘한테 돌려주면 국가가 손해봐야 안 봐요?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돌려줘야죠. 그럼 경정청구 허용이 되는 거야. 이때는 이거 적용해 안 해? 안 해.
근데 만약에 얘한테 발각돼 갖고 얘를 추징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것저것 또 사업이 안 좋아지고 해서 돈은 없고 해가지고 이 추징이 결국은 안 돼 버린 거야. 걷고 싶었지만 추징이 안 돼 버린 거야.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갖고요. 세금 못 걷은 거야. 추징을 못 한 거야. 이 상태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돼, 안 돼? 돌려줘 버리면 어떻게 돼? 국가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추징이 안 됐다면 얘는 경정청 안 된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이때 이익이 적용된단 말이야. 너 돌려줘 버리면 세수 일실이 발생한다. 그죠? 요런 케이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거는 거의 뭐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상대로 뭔가 신일 저버린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입장에서 대법원 판단은 이렇게 한다. 세수의 일실이 갖고 판단한다. 국가가 손해보느냐 아니냐. 얘는 못 거뒀고 얘는 돌려줘 버리면 국가가 손해보는 거니까 이걸 적용해서 너는 신의칙 적용해서 돌려주지 않을 거야. 네 신고는 납부했던 신고는 유지가 돼버리는 거야. 효과가 이 신의칙은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처음에 했던 그 납세 신고는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가 되는 거야. 경정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모순된 신고 그대로 가라고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네가 돌려달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그건 못 돌려주겠다. 신고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쌍방간에 이제 신의칙 얘기를 해봤습니다. 과세관청 신의칙, 납세 신의칙. 줄기차게 많이 나오는 건 과세관청 신의칙. 근데 최근에 납세 신의칙도 간간히 물어본다. 그래서 요건 같은 건 좀 들어본 적이 있다.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세법 적용의 원칙 나오는데 그 중에 소득과세 금지 원칙인데 그 전에 국세 부과의 원칙 마무리 짓까요? 국세 부과의 원칙은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게 두 가지. 실신 근조 안에서 실신까지 본 거죠. 실신. 그 다음에 이제 근거과세 원칙 다음 페이지.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느낌이. 근거과세가 뭐예요? 과세할 때는 근거에 따라 과세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동감 1번이 실지조사 결정. 그럼 얘가 신고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가 가서 조사해가지고 얘를 세금 추징하려고 할 때, 부과하려고 할 때 그때 장부 갖고 와봐. 장부 가지고 실질대로 제대로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 실지조사 결정이라고 들어가 있죠. 1번 근거과세 원칙의 대표적인 거 실지조사 결정. 동그라미 2번 이 지문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면 추계 결정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보호. 자,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밑줄 그 부분에 하나여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에 하나여가 중요한 거야. 이게 근거과세 원칙. 기장이 잘못됐거나 누락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하나여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결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이 아닌 것들은 납세자 신고를 그대로 믿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에서만 근거에 따라 과세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여가 중요한 거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 실신근조의 조세 감면 사후관리. 감면 규정이 잔뜩 있는데 감면에 대한 거는 다 어떤 잘했기 때문에 감면해 준 건데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돼 버리면 다시 추징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들이 많이 있어요. 깎아준 세금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는 거죠. 사후관리.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도 국세 부과의 원칙 중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밑에 꽃표시라고 들어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투자한 거에 대한 지금은 뭐 통합투자 세액공제로 지금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 세액공제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말아라. 투자했다고 공제시켰더니 바로 다음 달에 팔아버렸네. 다음 연도에 팔아버리네. 그럼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상징세법에 나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 규정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사후관리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신이 중요한 거지. 근거과세 원칙 아까 그 부분이 하나야 표현 잘 보시고 자 됐고요. 밑에 이제 2번의 세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이제 세법 적용의 원칙. 자 세소세액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중에 소득과세 금지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훑어보시면 되겠다. 자, 근데 소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잠깐 들어봤잖아요. 뭐 할 때? 조세 법률주의인가? 그죠?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 소급하지 말아라. 소급해버리면 지금 현재 법을 믿고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소급해서 막 바뀌어버리면. 자, 거기 나왔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에요.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지,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자,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첫 번째가
입법상 법을 입법할 때 소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입법상 소급하기 금지 원칙. 자, 책을 잡을 텐데 사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례. 자, 올해도 세법이 바뀌었듯이 매년 세법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2021년도야. 1년도. 이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과세 기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이다. 라고 쳤을 때. 법인이 이제 사업연도가 1년짜리 사업연도로 쭉 살아가고 있는데, 요때 2021년도에는 이제, 세율이 20%였어요. 20%. 자, 세율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하는 자들은 마진을 보고 거래처가 납품하는 단가 같은 결정할 때 마진 보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진 봤으면 세금도 내니까 세금도 얼마 내고 나면 얼마나 남지? 라고 하는 걸로 의사결정하고 하면서 아유 이거는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네. 그럼 나는 안 할래요. 안 팔래요. 이 가격은 못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갈 거예요. 그때 지금 이제 세율을 보면서 세율 적용해서 마진도 보면서 살아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갔어요. 자, 그랬는데 2021년도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연도가 됐는데 다음 연도에 요때 한 2월 10일쯤 해갖고요. 요때 이제 개정되는 세법이 개정해서 입법이 돼서 개정된 거예요. 세법이 바뀐 거죠. 2월 10일쯤 돼서 막 뉴스 나오고 뭐 우리가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보니까 세율이 바뀐다 이런 얘기 막 들려. 그래서 세율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인상된 거지. 세율이 30%로. 세율이 20%였다가 30% 인상된 거야. 인상되면 개정이 되면 항상 부칙이 나와요. 부칙. 그래서 이 세법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부칙이 언제부터 적용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부칙이 만약에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이 나와버린 거야. 지금 22년도죠. 2022년도인데 2021년도에 성립한 납세의무부터 한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직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거는 아직 안 봤습니다. 뒤에 이제 바로 보실 거고요. 성립은 세금이 생겨나는 게 성립이에요. 성립은 기간과세국세는 다 기간이 끝나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인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때 성립해요. 12월 말에. 2021년도께 연말 되면 기간 다 지나면 기간과세 이때 얼마나 벌었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 성립한다고 보는 건데 2021년도는 나는 세율이 20%구나 라고 살아갔는데 22년도에 세법을 입법해가지고 입법되는 세법을 적용하는 시점을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하는 요 납세의무에 대해서 적용해버리겠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진짜 소급돼 버리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버리면 이때 세법을 믿고 따랐던 신뢰가 다 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죠? 신뢰이익을 보이지 못하는 거니까. 자, 그럼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정소급이라고 불러요. 진정소급. 진정한 소급. 자, 그래 버리면 안 되죠. 만약에 세율이 30%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 적용하면 내가 이때 30%다라고 알았다면 그러면 납품 안 했을 거야. 20%니까 세금 20%니까 내고 나면 그래도 좀 남네? 마진을 좀 보내? 라고 했는데 30%였으면 내가 안 했지. 그죠?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바꿔버리니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말짱 손해만 본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세금 내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진정소급을 하지 말아라. 그럼 진정소급은 자 일단 원칙 인정이 안 됩니다. 진정소급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정소급이라고 하는 거야. 안 된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자, 이거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다 우리 조세 법률주의 안에서 나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주의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자는 건데 그러니까 납세자를 보호해 주려는 의지 가지고 만든 게 이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봤더니 세법이 입법이 되는 게 30%가 아니라 세율이 10%로 바뀐 거야. 낮아져 버린 거죠. 낮아진 세율을 소급 적용하겠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뢰 이익을 저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좋은 거니까 소급하면 더 유리해지는 거니까 유리하게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소급해도 괜찮다. 그래서 유리한 소급표 예외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법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다 시행 시점이 작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도 올해도 있잖아요.
뭐 이월결손금 공제 이런 거 있죠. 이월 공제 지금 몇 년으로 바뀌었죠? 15년으로 10년에서 언제부터 적용해요?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한. 그래서 작년도부터 소급해가지고 15년으로 바꿔준 거야. 이렇게 소급하는데 우리는 더 좋잖아요. 2월을 15년 동안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신뢰를 보호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유리한 소급표가 됐다면 이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불리하게 바뀐 건 소급해버리면 낭패를 보지만 유리하게 바뀐 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법전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거는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통설, 다수설, 다수가 다 이거 인정하는 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법전에 나온 건 아니야. 통설이다, 통설. 유리한 소급표 인정한다는 게 통설이다. 아셨죠? 자, 이게 진정소급에 대한 얘기. 자, 그런데 이제 붙이게 봤더니 2021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하는 부 적용한대요. 요때부터. 그럼 2022년 언제 성립해? 이때 성립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때 소급을 했어. 이때 입법을 했어. 입법한 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진정소급이지만, 근데 요거 어디로 가? 요 1월 1일부터 2월 10일 개정될 때까지 요 사이의 거래는 20%를 알고 있었는데 바뀌어서 요거 소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부진정 소급이라고 하는 거야. 진정 소급은 아닌 거죠. 진정한 소급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부진정 소급. 두 번째. 자, 이거 인정해야 됩니까? 원칙. 인정한다. 부인정 소급은 인정한다. 자, 그래서 자, 소급되는 건 맞지만 다 소급은 다 안 돼. 원래 안 되는 게 맞지만 이건 진정한 소급은 아니고 아직 납세무가 성립하기 전이지 않느냐? 성립은 연말에 성립하는 거니까 성립하기 전에 납세무에 대해서 소급하는 거는 이건 허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전의 표현이 아니고 통설입니다. 통설. 다 학설이 학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통설. 그러니까 법전에 이거 하나만 있는 거야. 진정 소급하지 말라. 이미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개정되는 세법을 소급적으로 하지 말라. 이것만 표현되어 있어요. 법전에는. 근데 이건 남의 학설. 유리하다면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진정 소급이라 하더라도 부진정한 소급은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 그랬더니 이제 부진정 소급을 인정하는 거는 학자들이 통설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 근거로? 자, 이때 세법이 바뀌었는데 원래 소급을 하지 말려면 이 기간과세 국세에 있어서 기간별로 과세하는 국세에 있어서 얘를 2월 10일까지 것과 11일부터 바뀐 세법과 20% 30%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소급하지 않게끔 제대로 하려면 근데 납세무제 하나인데 이 하나의 납세무를 어떻게 쪼개냐. 이른바 납세무 일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납세무를 어떻게 쪼개느냐. 다 유기적으로 다 납세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접대비 한도 같은 것도 1년치 전체에 가지고 사업연도가 1년이면 1년치 매출액 가지고 한도도 구하는 것이고 각각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납세무가 발생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기간별로 안에서 기간 중에 쪼개느냐라고 하는 거야. 별도로 쪼개갖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납세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체성 있게 가기 위해서 불인정한 소급 정도는 인정해 주자. 그리고 이 소급의 정도가 약하다. 이 정도 소급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는 봐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또 문헌주의. 아까 문헌주의. 문헌적으로 뭐라고 돼 있다 할까?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 소급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성립한 거에 대한 소급해버리면 안 되지만 아직 성립하기 전인 건 인정하는 걸로 가는 게 문헌적으로 맞지 않느냐. 법전의 문헌이 성립 전에 성립한 납세무는 소급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성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급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학설.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인정한다는 거야. 자, 근데 예외. 자, 부진정 소급을 인정하는 게 맞지 않냐. 통설이 맞는데 그게 맞긴 맞는데 근데 만약에 이 세법 개정되는 것이 12월 29일 날 개정된 거야. 12월 29일. 너무 심하잖아요. 아직 성립하기 전은 맞죠. 근데 소급을 거의 1년 가까이 소급해버린 거 1년 가까이? 계속 20%로 살아왔는데 납부금 계약하는 거 단가 정하고 하는 것도 다 정해왔는데 연말 다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소급해버리면 아무리 부인정이긴 하지만 이건 인정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죠? 이게 다퉈본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예외로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냐면 납세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거야. 훼손해서 그 신뢰를 보호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
이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 헌법재판소에 헌재 판결이 있었어요.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법률상으로는 문헌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에다가 두드릴 수 없으니까 더 위에 상위 헌법에다가 두드렸던 거야.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그래 네 말이 맞다. 12월 29일 날 개정한 세법을 소급하는 건 이게 말이 되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문헌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니까 그를 보호해줄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1년 내내 20% 믿고 살아왔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는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신뢰를 보호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지문에. 요 틀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입법상 법을 입법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예요. 세율이 이걸 믿고 살아갔는데 지금 현재 과세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요건 안에 세율이 정해져 있고 과세요건 법정주의 그것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죠?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 그다음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 그다음에 뭐 엄격 해석의 원칙 아까 봤던 조세 법률주의 그 중에 하나죠 이게. 법을 입법할 때 소급해서 입법하지 말아라. 부칙에 정할 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건 진정소급이니까. 이건 가능하지만. 그죠? 이런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입법상 법을 입법할 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 하부 원칙이다라고 해요. 아까 하부 원칙 적었잖아요. 그거야.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그죠? 아까 조세 평등주의랑 비교할 때 평등주의는 수평적 공평, 수익적 공평, 그죠? 아까 얘기할 때 실질과세 원칙, 부계부, 그다음에 초과 누진 세율, 응능 부담의 원칙 이런 거 쪼개서 할 때 그때 적었던 하부 원칙이다 그 얘기야. 입법상이. 근데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입법상이 아니라 이제 행정상이에요. 행정상. 이것도 들어보시면 소급과세야. 소급과세. 소급하는 거야. 행정상. 행정상 이거 소급과세 금지 원칙. 행정상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다른 말로 비과세 관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비과세 관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연도별로 쭉 살아갑니다. 쭉 살아가요. 쭉 살아가는데 이때 이렇게 쭉 살아갈 때 의사결정하거나 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왔던 장기간 진행된 관행이 존재하는 거야. 관행이. 그래서 이렇게 쭉 장기간 진행됐던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관행이란 게 그 관행이 또 우리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관행이 있었던 거야. 장기간 관행이 존재했던 거야.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접대비 한도할 때 수익금액 한도에 더해지는 게 기업회계상 매출액이다라고 되어 있고 수익금액은 매출액이니까 정관상 목적사업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거기에 부산물 매각대가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산물 매각대는 매출액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부산물 매각대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접대비 한도가 맨날 한도 초과로 막 부인 나가고 막 그러니까 에이 이거는 매출액은 아니지만 한번 넣어볼까? 부산물 매각대를 넣어봤던 거야. 옛날에 부산물 매각대를 넣어봤던 거야. 넣어갖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했더니 이제 조마조마하죠. 매출액이 아닌 건 자기들도 아는데 부산물이니까 주산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매출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넣어봤다. 나중에 실수했다고 하지 뭐 걸리면. 그래갖고 딱 넣어봤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조사 나온 거예요. 이제 조사하다가 접대비 딱 들여다보는 거죠. 접대비 보면서 이건 이게 증빙 조건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다른 것들 지적을 막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도로 들어와서 접대비 수익 금액까지 검토해 보는 거죠. 하다가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산물 매각대가 매출액에 포함되는 걸로 해서 신고한 게 문제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딱 되니까 얘가 소문낸 거죠. 다른 법인들도 부산 매각대를 집어넣어볼까 하는데 얘가 통과됐다는 소문이 들려. 아 그래? 그럼 나도 넣어봐야지. 다 넣은 거야. 그리고 한 10수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죠.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아무런 말이 없이 넘어가고 하면서 비과세 관행으로 관행적으로 쌓아왔던 거야.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공무원 합격을 한 세법 공부할 때 또 강사들이 맨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매출액이 아닌데 그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업무 딱 들어가서 조사 나가서 할 때 이거는 비과세 매출액에 포함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법대로 할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잘못된 거니까 지금 한 3년치 소급해서 지금 조사 나가서 조사할 때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다 추징하는 걸로 세무공무원이 한 거야. 그럼 되냐는 얘기예요. 장기간 진행된 관행은 이거는 납세자가 이걸 믿고 신뢰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떨어진 거야. 이때 관행에 변경이 되는 새로운 해석이 떨어진 거야. 이 해석을 가지고 행정 처리할 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소급해 갖고 여기다 적용하는 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소급하지 말란 얘기야. 이미 비과세 관행으로 굳어져 있던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게 새로운 해석이 맞다 접대비 한도할 때 부산매각 때 집어넣지 말라 라고 하는 게 만약에 떨어져서 한다 하더라도 이걸 소급해 갖고 이때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소급 적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행정 처리할 때 소급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비과세되었던 좋은 쪽으로 갔던 관행은 유지시켜라. 관행에다가 다시 소급해서 칼 들이대지 말라.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 행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과세관청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의를 해가지고 견해 표시를 받아낸 것은 아니야. 이렇게 내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이제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뜯어 고쳐갖고 다시 소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당초의 견해 표명처럼 비과세 관행, 유리하게 봤던 관행을 다시 해서 하는 거는 내 신뢰를 저버린 거다.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신의칙?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이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행정상 소과세 금지 원칙은 자, 과세관청 신의칙을 구현시킨 거다. 개별세법에 과세관청의 신의칙과 연결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시험에 또 말로 된 문제에 나올 수가 있죠. 소과세 금지 원칙은 첫 번째 입법상 법을 입법할 때 소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세 법률주의 하부 원칙. 그 다음에 행정상 해석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동안 있었던 이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똑같은 거니까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과 마찬가지 일맥상통한 얘기다. 그래서 이런 게 언급이 됩니다. 말문제에 중요한 표현이야 이게. 이건 조세 법률주의 하부 원칙. 두 개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얘도 역시 이제 이때 성립해서 끝난 세금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해석은 이제 새롭게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그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뭐 지금 접대비 한도에서 부담을 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석을 딱 떨어진 거를 공표하고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여태까지는 봐줬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안 되고 이제 앞으로만 이 해석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소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소과세 금지 원칙. 자, 24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세법 적용 원칙 박스. 그 중에 소과세 금지 원칙 나오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파란 글씨 제가 지금 강조했던 입법상은 조세 법률주의 하부 원칙, 행정상은 신의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뭔지 모르지만 성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중요한 키는 뭐야? 소급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성립이 되게 중요하네. 이때 소급이냐 아니냐? 성립한 납세의무 이때 12월 말 이때 이 기간에 대한 건 성립한 납세의무에 소급하지 말라. 이거를 소급하지 말라 이거니까 성립이란 게 되게 중요하다. 아직 성립되기 전이라면 소급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성립. 얘도 역시 성립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성립식이라고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따가 나와요. 성립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소세기니까 소과세 금지 원칙 말고 첫 번째가 세법 해석 기준이죠. 자, 세법 해석 기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있어서 과세 형평과 한목적성에 비추어서 재산권이 부당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옆에다 메모하세요. 밑줄 치세요.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세법 해석 기준을 다른 말로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 세법을 해석해서 할 때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야. 세법 해석 기준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 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소과세 금지 원칙, 세 번째가 세무공무원들은 재량 한계 엄수. 세무공무원한테 재량이란 걸 부여하는 게 많죠. 세무공무원이 재량을 갖고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하고 할 텐데 그 재량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고 할 때도 한계를 지켜라. 너무 심하게 재량이라고 하는 건 재량적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재량 한계를 엄수하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구나. 재량 한계 엄수.
자, 마지막이 기업회계 존중.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나머지 중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죠. 기업회계 존중입니다. 자, 기업회계 존중이란 밑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특히 법인세는 기업회계랑 같이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당기순이익 갖고 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면 세법대로 하는 것이고 규정이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업회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진행기준 같은 거 할 때 용역제공, 도급공사 같은 거 진행기준 할 때 진행률 구하는 거는 세법의 규정이 과거에는 원가기준법이다. 우리가 많이 하는 발생원가, 추가원가, 총원가, 공사수익, 공사원가 잡는 원가기준법, 발생원가에 비례해서 그것만 세법이 규정을 뒀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 법인세법에서. 삭제가 되는 순간 이제 규정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으니까 기업회계 말하는 투입산출법, 원가기준법 등등 다 합리적인 거 다 인정하는 걸로 간 거죠. 이런 거야.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규정이 없다면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를 존중하겠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지. 세법에 규정이 없을 때만 존중하는 거니까. 이게 말장난 아셨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없다면 그때는 기업회계 존중하겠다. 있다면 당연히 세법이 우선이고요. 세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오른쪽 페이지 상단 가보시면 참고.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절차와 방법인데 우리가 질의하면 예규가 만든 예규. 이 예규는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규는 기재부에서. 자, 그래서 가로 1번 가보시면 자, 우리가 질의할 때 국세청장한테 질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국세청장은 질의가 오면 예규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특이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말고는 국세청장이 이제 회신하겠죠. 회신을 해요.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거죠. 이제 국세청장이 답변한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첫째 줄 끝에 그 회신한 거에 대한 어떤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한테 그 내용을 송부하는 거야. 딱 끊으면 돼요. 이거 딱 끊어야 한만장 끝난 거야. 송부한다. 딱 끊고. 그 다음 또 국세청장은 이 질의가 자기가 회신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예규나 이런 것들 심사위원회 기재부에서 하는 그거의 심의사항이다 이거죠. 중요한 사항이구나 라고 한다면 자기가 회신하면 안 되는 거고 기재부 장관한테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심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된대요. 자기의 의견 같은 거 덧붙여서 첨부해서 해석을 요청해야 된대요. 그리고 국세청장은 기재부 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그 이유를 붙여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게 지문에 가끔 들어가다 보니까 좀 짜증나지만 너무 지금 또 지엽정에 참고라고 들어가 있긴 한데. 자, 그리고 가로 2번은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 이제 제출 자체가 기재부 장관한테 간 거야. 자, 가면 그 내용을 질의에 대해서는 뭐 하래요? 첫째 줄에 국세청장한테 이송하래요. 그 사실을 민원인한테 통지하래요. 일단 일반적인 해석은 국세청장이 하는 거니까. 근데 봤더니 동그란 밑에 1번 이게 봤더니 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대요. 자기가 할 거야. 자기가 기재부에서 할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야. 자, 1번. 그 다음 2번은 먼저 국세청장한테 갔다가 이게 만족 못 얻으니까 다시 온 거야. 그죠? 그러면 이때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자기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한테 오면 국세청장한테 보내는 게 맞지만 송부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봤더니 원래부터 내가 해야 되는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예규 심의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갔다가 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기재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하고 그 내용에 답변해 준 다음에 사본을 너도 알고 있어 라고 국세청장한테 송부하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위에 또 그럼 1번 위에 자 물터본 정도로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예규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예규는 다 기재부에서 하는 거야. 예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됐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딱딱딱 내용이 딱 끊기기 때문에 실지가세 원칙, 신의칙, 소가세 금전칙 이런 것들 다 딱 주제별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힘드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딱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요건이 그렇구나 넘기면서 보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4절에 기간과 계산 기간 일반 사항으로 좀 들어가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